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여성입니다. 혹시 생모하는 분에게서 잘하셨거나 생모가 아닌데 자식 키우신 구독자님 계실까봐 제 사연 적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물론 세상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훌륭하게 전처 자식 키우시는 아름다운 분들 많으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정말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나 보더라고요. 구독자님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리죽을 먹어도 생모에게서 자라면 살이 찌고 산의 진미를 먹고 자라도 계모 밑에서 자라면 생모에게 자란 아이보다 살이 덜 오른다는 말이요. 저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 이야기책에서 읽었었나 예전에 우리 친할머니인가 외할머니인가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 두 할머니 중 한 분께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이야기를 좋아해서 친가에 가도 외가에 가도 이야기 해달라고 졸랐거든요. 특히 할머니 베베고 누워서 늘 하던 말이 이랬어요. 할머니, 장화 홍련 이야기 한 번 더 해봐. 못된 계모 이야기 해줘. 그럼 할머니는 얘야, 귀에서 재밌는 이야기라고 막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계모가 더 많으니까는 라고 하셨더랬죠.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던 저는 계모가 착해? 라고 물었습니다. 아가야, 구업이라는 말이 있단다. 말로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거든. 네 입에서 지은 죄 모두 네 자식에게 간다더라. 그뿐인가? 남에게 죄짓지 말고 남에게 못할 짓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죄가 다 내 새끼에게 가거든. 이라고 하셨더랬습니다.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 같아요. 옛날에요. 그 마을에서 정말 어질고 덕성스럽기가 신사임당 같은 사람이 있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팔자가 드센 건진 몰라도 처녀가 글쎄 죽은 전처에게서 난 자식이 있는 집에를 둘째 부인으로 시집을 갔다네요. 시집을 가서 전처 아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대요. 근데 그 아들은 2살부터 5살 정도까지 키웠을 때 덜컥 자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낳아서 두 아들을 동시에 키웠답니다. 그런데 전처 자식에게는 솜두둑하게 누빈 비단 옷을 입히고 밥도 쌀밥만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줬대요. 1년에 몇 번 상에 고기 올라오는 날은 그 고기를 전처 아들에게만 먹였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기 아들은 추운 겨울에도 얇은 광목 옷에다가 보리밥을 먹였대요. 그럼 당연히 전처 아들이 살이 찌고 자기 아들은 빼짝 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처 아들은 날이 갈수록 말라가면서 빈티가 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보리밥만 먹여도 살이 포동포동 찌고 그렇게 부티가 나더래요. 와, 이 후처는 미칠 노릇이겠죠? 남들이 보면 오해하니까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의심을 안 하겠나요? 이 악독한 년이 분명 무슨 요술을 부리겠지. 아니, 안 그러면 이럴 리가 없다. 내 눈 하나와 세상 사람들 속이려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구박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처에게 낳은 아들 옷을 벗겨본 거예요. 옷에 무슨 요상한 짓을 했을까 싶어서 벗겼겠죠. 벗겨보니 정말 목화솜이 그득그득 꽉꽉 눌러 채워져 있고 고봉밥 떠있는 밥그릇을 뒤엎어보니 밥도 그대로 끝까지 쌀밥이더래요. 허허허, 아이, 괴이한 일이로고.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 밥그릇 뒤집어 보니 끝까지 깡보리밥이고 옷도 광목 옷이더래요. 이걸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그래서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별의별 감시를 다 했답니다. 그래도 영 알 수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 게 그 당시에는 사랑방하고 안채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아내가 두 아들을 끼고 자는 방을 몰래 들여다본 거예요. 그 시절에 전기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 사람 자는 방 안에를 창호지 구멍 뚫고 한참을 들여다봤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가 트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저기 윗목 찬 데서 재우고 아랫목에서 전초자식을 품에 안고 잠든 아내의 뒷등에서 어떤 아름다운 하얀 보자기 같은 기운이 허공을 날아오르더랍니다. 그 아름답고 눈부신 보자기가 글쎄 저 윗목으로 날아가서 혼자 자는 작은 아들 위로 가서 포근하게 가라앉더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기운, 생모의 진짜 마음이요. 그 진짜 백이 기운이 가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덮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모의 강한 기운이 아들을 보호해서 안 먹어도 살이 찌고 추운 옷을 입어도 추위도 안 타고 귀티나고 그랬던 거라네요. 근데 그걸 생모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쏠림을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을요. 저는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저도 자식들을 제 배 아파 낳아 키우면서 이 이야기를 되생각하니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시어머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아들만 둘 있는 집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둘 다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고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상 속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남편을 만날 무렵에는 경기도와 서울 딱 경계선 지역에서 기사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아가씨의 몸으로요. 철든 왈패였죠 뭐. 그 당시 남편은 트럭 운전을 했고요. 현재 남편하고 저는 시래기 해장국집을 운영해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중간보다 약간 못 사는 빌라촌 입구에서 하는데 가격은 안 비싸게 등뼈하고 시래기, 그러니까 건더기 양은 푸짐하게 하는 걸 유지했더니 장사는 잘 됩니다. 손맛은 당연히 좋고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서민들 주머니는 거기서 거기. 저는 먹는 걸로 야박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먹는 장사는 자고로 푸짐하게 해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 틀린 게 없는 게 다른 집들 지난 몇 년간 감염병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그 엄청난 시기에 문 닫고 망해 나가도 가격은 같고 음식 푸짐하게 하는 저희 집은 그 어려운 때도 인건비, 월세, 식재료비 빚내서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저희 시어머님이 한 집에 살아주시면서 애들 뒷바라지, 그러니까 밥 챙겨주시고 살림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집에서 살림만 하시냐? 아닙니다. 상가 건물 계단을 닦는 일을 하세요. 상가 계단 청소를 혼자서 하시는데 두세 명이 같이 하는 퀄리티로 하셔서 상가 주인이 우리 어머님만 쓰려고 하신다네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손잡이고 유리문이고 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붙이는 광고 종이 있잖아요.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여놓으시는데 그거 깨끗하게 닦아놓는 게 계단 청소의 관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도 말어. 아유 지겨워. 그거 떼려면 아주 애먹는다. 떼기가 쉽지 않어. 우선은 끈끈하고 아주 세게 붙어있거든. 이걸 뾰족하지 않은 칼 같은 걸로 같은 방향으로 긁어내야 된다고. 스텐 기둥은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서 같은 방향으로 긁어내고 같은 방향으로 수세미질을 하면 상처가 하나도 안 나거든. 라고 신나게 제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님은 시어머님 30대 초반 전업주부 시절에 겪은 아픈 과거가 있는 분이세요. 그 시절에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난다는 건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뜻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저희 시어머님 팔자에 도화살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도화살은 홍염살하고 좀 다른데 그냥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이성이 끼는 거죠. 그런데 그 바글바글한 이성 속에서 늘 혼자 외로운 게 도화살이랍니다. 어머님은 시아버님께 시집 오기 전 처녀 때 아주 많이 좋아했던 남자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인 우리 시아버님께 시집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이미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 순응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 둘을 낳으셨겠죠. 시아버님은 도배 일을 하셨는데 언제나 말이 없고 가정밖에 모르시는 좋은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성으로서의 매력은 하나도 없는 분이셨나 봅니다.
음식 싫은 건 윗목에 밀어버리고 안 먹으면 되는데 싫은 사람하고 사는 건 정말 못할 노릇이라면서요. 그래도 싫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어머님은 아버님과 사는 재미가 없으셨던 거죠. 가슴 밑바닥에는 처녀 때 좋아하던 남자 못 이룬 슬픈 사랑이 늘 희미하게 남아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님은 아들이 둘 있으니 아이들 바라보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남편 6살 때 동네에 떠돌이 약장수 팀이 들어왔다네요. 시어머님은 동네 안악들과 거기 구경 갔다가 차력을 하는 남자가 우리 시어머니 예쁘장한 외모에 반해서 며칠을 죽자사자 하셨답니다.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 하셨나 봐요. 그 시절은 지금 같지 않아서 당한 여자 잘못이지 가해자인 남성은 사실 얼마든지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차력한다는 놈이 참 매너 더럽기가 그지없던 게 이미 버린 몸 자기 따라가서 자기랑 살림 살자고 했답니다. 시어머님께서 자식 두고 못 간다고 하니까 동네에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 내면 제대로 못 살 테니까요. 정말 저런 인간도 남자라고 남자 이름 달고 있던 옛날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저희 시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갔대요. 순하고 말없는 사람이 무섭더라고 시아버님은 야구 방망이 들고 그놈 찾아 마을 방 며느리를 쫓아가시다가 도중에 포기하시고 집에 돌아와 한 방에 시어머니를 내쫓으셨대요. 못 나가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남편 대신 6살 먹은 아들 다리 부여잡고 매달리는 시어머니. 여보, 용서해줘요. 2살 박이 상훈이 아직도 제 좀 먹어야 잠드는 애예요. 아시잖아요. 상훈이 봐서 참아주세요. 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요. 게다가 우리 엄마 용서해달라고 우는 6살 제 남편의 그 정경은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난리판으로 쫓아내는 과정 속에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저희 시아버님을 불러놓고 여보게 정훈이 애비. 아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은 애들 낳은 생모가 키워야지. 안 그래? 그거 생으로 핏줄 떼어놓는 거 아니라고. 다독거리며 잊고 살아. 아이 물론 알지. 나도 남잔데. 남자로 그걸 어떻게 잊겠어? 아이 그러나 어떻게 해. 애들 봐서 잊으라고. 그래도 결국 쫓아내셨고 시아버님은 다른 참한 과부를 들이셨나 봅니다. 2살이었던 우리 도련님, 아니 서방님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난히 어머니를 바쳤다네요. 엄마를 잠시도 안 보면 우는 아이, 그 2살 박이 작은 아들을 이 과부가 재우려고 껴안고 자는데 글쎄 우리 도련님, 아니 서방님이 젖을 더듬다가 어린 마음에도 만져지는 감촉이 자기 엄마 젖이 아니니까 자지러지게 울더랍니다. 애들도 새엄마에게 정을 못 붙이고 새엄마도 이 집에 정을 못 붙이고 석 달을 못 살고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자신이 알아서 도로 가시더래요. 그렇게 호라비로 어린 2 아들을 키우니 그 정경이 오죽이나 여북했겠나요.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2년인가 지나서 저희 시어머님이 다시 받아달라고 돌아오셨대요. 애들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고 우시더래요. 시어머님은 그 2년간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서 고생고생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딜 도로 기어들어와서 받아달란 소리를 하시냐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작사를 내시는데 울면서 작사를 내시더랍니다. 동네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대요. 맞을 만큼 맞고 빚을 갚아라 그 뜻이겠죠. 그리고 시아버님은 어머님께 정이 있으시니 울면서 작사를 내셨겠죠. 다시 살겠네. 저렇게 우는데. 그건 정이 있어서 우는 거지. 정 없으면 울겠나. 우리들은 그만 돌아가세. 지지고 볶고 살림을 부수든 말든. 역시 어른께서 보시는 눈은 정확해서 다음날 동네 사람들 새벽딱 울 때 깨어보니 우리 시댁 기와지붕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오르더랍니다. 지난 2년간 썰렁하던 굴뚝에서요. 가보니 눈탱이가 밤탱이 된 시어머님이 눈을 계란으로 문지르면서 마당에 비지를 하고 있으시더래요. 해벌쭉 웃으시면서요.
아이고, 이 긴 이야기를 저희 시어머님과 시어머님 새각시 때부터 친구인 동네 아줌마에게 구전으로 듣는데 참 드는 생각이 많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저희 시어머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애틋하잖아요. 저는 효부는 아닌데 제 시어머니를 나름대로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님께 시어머님의 흑역사를 듣고 난 후 어느 날 남편에게 슬며시 물은 적이 있어요. 당신 엄마 싫지 않았어? 집 나갔던 엄마인데. 여보 잘 모르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안 겪어봐서 몰라.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대문 밖에 나와 쪼그리고 앉아. 우리 엄마가 여기서 나타날까? 우리 엄마가 저기서 나타날까? 그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응하면서 만사를 이해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는 부드러운 성격이죠. 그런데 남편보다 4살 어린 서방님은 남편하고는 틀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시어머님께 차갑기가 얼음장 같아요. 엄마 젖없으면 잠도 못 들던 그 아이가 얼음장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련님 심정도 이해해요. 사랑이 큰 만큼 미움도 크니까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인가 동서도 시어머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제가 동서를 간간히 타이르는데요. 우선은 동서가 제일 펄펄 뛰는 문제는 동서 아들이 다니는 보습학원 건물 계단 청소를 시어머님이 하시는 게 가장 못 견디겠나 보더라고요. 그거 버시면 얼마나 번다고. 제발이지 자식들 손자들 체면 생각해서 그만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동서나 조카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나 조카가 앞으로 한 달 더 다닐지 1년 더 다닐지 모르는 학원 때문에 시어머님이 13년 가까이 일하신 일자리를 그만두라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사람이거든요. 동서, 아니 어때서 남의 돈 훔치는 것도 남의 돈 떼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거 아닌 땀 흘리는 노동이 어때서? 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동서는 형님, 아시잖아요. 저 준서 데리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하는 거요. 하필 우리 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에 어머님이 거기 청소를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어색하겠어요? 서방님 아들 준서가 많이 비만이에요. 요즘 애들 대체로 그렇지만 준서는 좀 더 심한 편인데 누구나가 자기 자식 끔찍하더라고 동서는 단 하나 아들을 신주단지 위하듯 하거든요. 준서 공부에 공을 들이는 만큼 운동도 철저하게 시키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서 사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싶은지 서방님이 능력자라 동서는 굳이 안 벌어도 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한 2년 일하더니만 힘든지 관둔 후부터는 애에게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또 잠깐 동서흉을 더 보자면 동서는 자기 아들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돈 같습니다. 늘 돈돈 소리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동서, 너무 그렇게 돈돈 하지 마. 서방님이 돈도 잘 벌어다 주시는데 왜 그렇게 돈돈 그래? 형님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제가 태어나던 해 우리 친정아버지가 사업이 망하셔서 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는지 그게 한이 맺혀서 그래요. 자기 말대로 동서 자신도 가난하게 자랐으면서 왜 그렇게 계단 청소 같은 일을 멸시하는지 정말 너무 싫습니다. 동서가 자기 아들에게 시키는 운동이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건물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더라고요. 여기 보습학원은 꼭대기 층에 있으니 아이 데리고 오르락 내리락 운동하기 딱 좋죠. 동서가 되게 독한 게 애가 아무리 앓는 소리를 해도 단 하루도 안 쉽니다. 지금 8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영어 없는 하루 빼고 6일은 오르락 내리락 5번씩 합니다. 형님도 해보세요. 이 계단 오르게 하면 다른 운동 필요 없어요. 효과 최고예요. 건강 앱 아시나요? 스마트폰 앱 중에서 걷기 체크 같은 거 해주는 기능이요. 그 건강 앱 깔아놓고 체크하면서 시키더라고요. 동서가 고등학교 때 핸드볼 선수였다는데
그래서인지 준서 때문 아니라도 운동은 늘 꾸준하게 해서 동서는 몸매가 탄탄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인성관리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또 그건 잘 못하더군요. 자식까지 낳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앞뒤 생각이나 판단을 못하는지 서방님이 자기 엄마를 불편해서 피하는 것 같으면 두 분 사이를 붙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입이라도 얌전히 닫고 있어야 하는데 서방님이 자기 엄마를 무시하면 자기는 그 옆에서 세네 배는 설쳐대며 시어머님께 함부로 하며 무시하는 태도란 목불인견입니다. 어머님은 아무래도 엄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한마음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3달에 한 번 갖는 가족 회식에 있었던 일이에요. 생선가시를 워낙에 제대로 못 발라 먹어 아기 때부터 시어머님이 하나하나 살을 발라 수저 위에 놓아주었던 서방님. 그날 마침 어떻게 자리가 시어머님 옆자리가 서방님이었는데 서방님이 혼자서 생선을 발라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시어머님이 얼른 당신 손바닥을 서방님 입 앞에다가 바짝 대고 아가, 아이고 여기다 뱉어, 빨리 뱉어, 그거 가시 큰일 난다 하시니까 서방님이 시어머님 손바닥을 툭 쳐낸 거예요. 얼마나 무안하시겠나요. 우리 모두 애들까지도 얼른 고개 숙이고 묵묵히 밥을 열심히 먹는데 이 한심한 동서가 어머님은 이의가 애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이상하게 그러세요? 그러면 뭐 사이가 좀 달라질까 봐요? 오버 좀 하지 마세요. 아가가 뭡니까? 라고 하더군요. 그날 결국 서방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동서 먹는 상 앞쪽을 발로 차더라고요. 동서하는 폼을 보아하니 계단에서 마주치면 사람 없을 때는 그나마 인사라도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 비상구 쪽에 있으면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 하나 보더라고요. 오히려 준서 친구들이 더 사람 같습니다. 준서 학원 친구들은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와서 급할 때는 아이들답게 계단으로 다니는데 시어머님을 뵈면 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한다네요. 그 중에 한 녀석인 호영이는 준서 못지않은 덩치인데 바로 우리 위층에 삽니다. 호영이도 요새 살을 뺀대요. 준서가 계단 걷기를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자극받아 계단 오르내리기를 한다더군요. 어쨌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동서의 눈 속에는 기본적으로 멸시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서가 속으로 집 나갔던 시어머님도 시어머님인가? 집 나갔던 게 아니라 쫓겨났던 건데 그걸 또 제 짐작으로 동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쥐어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좋은 말로 동서 어머님께 좀 따스하게 대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서방님도 그러시지 동서까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우리 부부가 민망해 죽겠어. 형님 부부는 마음씨가 태평양 같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도 저도 그래지지가 않네요. 그 연세에 복지회관에서 만나셨으면 점잖게 운동이나 같이 하시고 차나 드시면 되지. 그게 흉측하게 뭐 하시자는 건지. 아유, 동서, 어머님 사생활을 그렇게 자식된 도리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좀 그렇잖아. 네, 사실 저희 어머님이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시아버님은 사실 어머님이 당시에 집으로 그렇게 돌아오셨어도 그 시대의 남성이란 뭐랄까 다른 남자랑 그랬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새서방 본 와이프 데리고 사는 남자라고 나를 보겠지 하는 그 자격지심이랄까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적용을 해서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알코올 의존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도 얌전하고 소심하게 도배하고 가정분이 모르는 분이 술만 자시면 들어와서 사람을 들들 볶으셨나 보더라고요. 야, 말해봐.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좋았냐, 좋았어? 어떻게 해주디? 이 구름 위에 탄 것처럼 끝내주디?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아이, 차력하는 그 자식하고 몇 번이나 잤어?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애들이 당신이 저녁 먹는 시간에 안 들어오면 벌써 얼굴이 흑빛이 돼요. 아이,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 아이, 설마 한 번 잔 거 가지고 그놈이 그렇게 들러붙었을까?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말해봐.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너 나가 있는 2년간 그놈하고 살았지? 두 분 다 지옥을 사신 겁니다.
서로 간에 못 살 세상을 사신 거고요. 시어머님은 쫓겨나시기 전보다 더욱 열심히 집안을 쓸고 닦고 해가며 10원짜리 동전 한 개에 바들바들 떨며 사셨는데 그 한 번의 흠집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두 분을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시아버님은 중학교 졸업 후 17살부터 시작한 도배일로 내내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셔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시며 사셨는데 척추 주변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는 걷기와 등산만한 운동이 없다는 소리에 한 달에 2번씩 등산을 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등산을 즐기시다가 산에 올라가서 술을 많이 드시고 하산길에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입 가진 사람들은 도화살 낀 여편네가 멀쩡한 사내 하나 잡아먹었다고 입방아들을 찧었고 시어머님은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떠나시기보다 몇 년 전 서울로 이사를 간 어머님과 비슷한 시기에 그 마을로 시집왔던 절친한 새댁 친구가 사는 동네로 정착을 하신 겁니다. 그게 서울 수색이었어요. 시어머님은 38살에 과부가 되셨고 서울에서 아들 둘 데리고 먹고 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고생한 거 다 엮으면 책은 10권도 써도 모자란다. 집이나 제대로 있었게? 고향 거기서 전세로 살던 돈 빼와서 서울에서 방 한 칸짜리 얻어서 살았지. 시어머님은 식당 설거지, 남의 집 도우미, 이삿짐 센터, 도배 시다발이, 허리띠 만드는 공장에서 노동, 김치 공장에서 노동, 온갖 일로 두 아들을 키우셨지만 그렇게 정말 장하신 어머님이지만 젊은 날의 그 과오 한 번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눈에 안 차는 불행한 어머님으로 사셨다고 해요. 자식들에게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드는 사람으로요. 그렇게 30년 넘게 깨끗하게 수절하며 사셨는데 70 간 넘은 연세에 남자친구가 생기신 겁니다. 아무리 식당 장사하는 자식들 대신에 살림을 해야 하고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계단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바쁘게 살아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대화 나눌 동성 친구가 필요해서 단임복지회관에서 뜻밖에도 처녀 때 좋아하던 그 첫사랑을 만나신 겁니다. 그쪽도 60대 초반에 병으로 사별, 어머님도 38살의 사고로 사별인 상태였고 몇 번 따로 만나 차를 마시고 하다 보니 예전에 그 애틋했던 연정이 다시 생겨났나 봐요. 두 분 다 아직은 남자 여자인지라 같이 호텔도 가시고 애인이 되신 겁니다. 임자, 우리 그만 합치지. 평생 떨어져서 살았는데 남은 세월 1년을 살든 일주를 살든 한 집에서 같이 있어 보자고. 나 임자 잊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임자도 그랬다면서 뭘 망설여? 애들이 어려워서요. 자식? 자식이 뭘 해주는데? 자식이라는 건 지 앞길 헤쳐나가게 키웠으면 그걸로 우리 임무는 끝난 게야. 임자는 그 자식들이 1순위지만 그 자식들은 임자를 1순위로 여길 것 같아. 그렇게 매일같이 간절하게 설득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두 귀로 듣고 한 귀로 가슴 아프게 흘려보내면서 시간을 끌다 남자분이 중풍을 맞으셨는데 시어머님이 이때부터 돌변을 하신 거예요. 가진 거라곤 집 한 채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매달 송금해주는 한 달에 150만 원뿐이 없는 분의 화장실 수발을 요강과 기저귀에 받아가며 다 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미처 다 못헤아리지만 가슴 깊이 평생을 묻어두고 산 첫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노년에 만나서 더욱 애틋해진 마음이 합쳐져서 시어머님을 그분의 기저귀 수발까지 하게 만든 거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인데요. 어쨌든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더군요. 30년의 새끼들 앞에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던 시어머님이 어찌나 당당하게 그분 댁을 들락이시는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들 며느리 그렇게 넷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니들 나한테 아무 소리 마. 입도 떼지 마. 나 30년 니들 남편한테 할도리 했어. 남편 없이 니들 형제 키워냈잖아. 나도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저 묵묵히 있는 듬직한 큰아들.
싸늘함과 온갖 세상의 신경질이 더덕더덕 붙은 것 같은 둘째 아들의 얼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일관하는 둘째 며느리. 이 셋을 내보내고 저와 마주 앉은 시어머님께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또 뭐하러 그 고생길로 들어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분이 돈이나 많아요? 호강도 못 시켜주고 병든 노인네한테 기저귀 수발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거기 가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랑 살아요. 애미야, 나는 그 사람 기저귀 수발해도 좋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람하고 있다가 죽을 거야. 어머님, 그럼 그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봐서 생각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가방 2개 싸가지고 그 어르신 댁으로 옮기시더라고요. 남자 쪽에서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워낙에 잘 되어서 미국 동부의 무슨 유명한 대학인데 제가 까먹었네요. 거기서 물리학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아들은 얼마든지 원하시면 재혼하시라고 하셨다는데 어머님은 우리들에게 말도 못 꺼내신 겁니다. 사실 과거가 없었다고 해도 그리고 나이 드셨어도 여자는 자식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도 있었으니 더욱 함구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시면서 날짜를 끌다가 그 남자분이 중풍을 맞으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분의 미국 아들은 아버님을 모셔가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자기 아버지가 내 나라에서 죽겠다고 하셔서 간병인을 2이나 붙여주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중풍 든 자기 아버지에게 시집 오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놀라시더래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이제는 200만 원씩 송금해 드리기로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더랍니다. 매일 오전 시간만 오는 요양 간호사를 붙여주고요. 어머님은 계단 청소를 계속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4번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일이니 힘들다 생각 안 하시거든요. 어쨌거나 사람은 늙으나 젊으나 일이 있어야 돼.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일은 맞다. 하지만 그건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삶의 활력이 안 되거든. 당당하게 내 몸으로 다른 데서 일하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알지 않냐. 그렇게 그분 댁에서 2분 만에 신혼 아닌 신혼이 시작된 겁니다. 중풍 들어 기저귀에 가끔 실례를 하시는 이른 중반의 노인과 상가 계단 청소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신혼이요. 저는요, 사실은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니 뭐가 좋으셔서 그 집으로 가시는가 말입니다. 아니 사실 어머님 정도의 외모시면 다른 젊고 건강한 할아버지들이 얼마든지 좋다고 하실 텐데 외로우시면 그런 분들 사귀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요. 지난 가을부터 이 남자분이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고 우기시는 거예요. 2분 다 각자 자식 있으니 그리고 2분 재산 없으니 법으로 혼인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부모가 재산 있으면 양쪽 자식들 모두 칼날을 세웠을 텐데 양쪽 자식들 다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분 모시고 식사할 때 서방님의 내내 찡그리는 얼굴이 불편해서 2분 법적으로는 남으로 지내기로 하셨었거든요. 사실 아들이든 딸이든 내 엄마가 이 나이에 호적을 파서 남의 집 가문에 들어가는 거 이해해줄 자식 몇이나 될까요? 재산을 떠나서 그 자체로 말입니다. 어머님께서 가방 싸들고 그분 댁으로 들어가신 게 작년 초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가을 단풍이 한참 될 때 그 집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은 자식 없이 미국인 아내랑만 살다가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동서는 우리 어머님 또 김씨 할아버지 불쌍해서 가슴 절절 하시겠네. 아유 그 눈꼴 시린 꼴 또 어떻게 보지?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분 몸도 시원치 않으신 분이 세상에 혼자 남으셨는데 그게 이죽거릴 일이야? 혼자 남긴 왜 혼자 남아요? 뜨겁게 사랑해서 자식들 내팽겨치고 보따리 싸들고 간 첩이 옆에 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첩이라고 표현하는 저 건방지고 저렴한 인성 때문에 제가 동서를 싫어하는 겁니다. 워낙에 성품이 건방지고 지도 그렇게 잘난 거 없는 주제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굳이 해서 좋을 것도 없는 혼인신고를 자식들 눈치 보이는데도 혼인신고하자고 우기는 할아버지를 시어머님도 우리도 다만 노만기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서가 시어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도 가족 회식이었는데 가게 쉬는 날이라고 남편과 시어머님과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장을 봐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니 동서가 웬일로 일찍 와서 시어머님이 사용하시던 방 의자에 앉아서 가족 그 누구도 안 먹고 시어머님만 즐겨 드시는 뻥튀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동서,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오고.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동서가 갑자기 시어머님께 배시시 웃으며 어머님, 저 어머님 간식 좀 축내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맛있네요. 그래. 맛있다니 고맙구나.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동서가 시어머님이 하신 음식들을 골고루 모두 손대면서 맛있게 먹고 밥을 한 그릇 더 먹는 거예요. 평소에는 시어머님이 더 먹으라고 권하시면서 맛있는 음식 담긴 접시를 밀어주시면 짜증내는 게 동서였거든요. 살찐다고요. 애미야, 이거 소라무침 좀 먹어봐라. 오리굴젓도 기가 막히게 무쳐졌다. 어머님, 그냥 편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 저 너무 불편해 죽겠거든요. 저렇게 말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았자 나오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가족 회식 때 잠깐 와서 식사만 하시고 가시고 거의 애인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봐도 지극정성이셨어요. 지난 12월 초에 엄청 추운 날들이 사흘 이어졌을 때 시어머님이 퇴근하시면서 식당에 들리셨더라고요. 가끔 해장국을 포장해 가시고는 하셔서 그날도 중형 락앤락에 가득 담아서 제 차에 싣고 발에다 드리는데 차 안에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얼마나 집에 있는 사람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은 댁에 계신 그분에 대한 연정을 저에게 이야기하시고는 했는데요. 아마도 저를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나 어릴 때 친정에서 살 때 우리 집 뒤안에 개울이 있었거든. 내 팔길이만한 보폭이라서 그냥 기집애들 서너 모여서 발 담그고 놀기 딱 좋은 크기라 빨래는 거기 들고 가서 할 정도였어. 근데 꿈에서 이 물이 하나도 안 흐르고 고여 있는 거야. 아, 물이 왜 안 흐르냐, 거 답답하게.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날 툭 밀어, 등짝을. 제가 놀라서 누가요? 나도 모르지. 그래서 좌우당간에 그 고여있는 물속에 푹 빠지면서 에이씨 누가 밀고 가는 거야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래서 내가 이 양반한테 무슨 일이 있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퇴근도 일찍 하잖냐 이렇게. 꿈 해석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제가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는 꿈 같더라고요. 우선은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것도 왠지 찜찜해서 핸드폰으로 꿈의 몸 검색하려다가 에이 그런 거 봐서 뭐하나 기분만 찝찝하지 하고 시어머님께 어머님 그런 꿈 해석이 맞으면 세상에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게요. 그런 거 하나도 믿을 거 없으세요. 라고 위로해드리고는 집 앞에 내려드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님 말을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어머님이 다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게 세상사인데요. 다음날 오후에 한참 바쁠 때 시어머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건 전화였습니다. 경찰 지구대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죠. 말씀인즉슨 시어머님이 청소하시다가 계단에서 구르셔서 다치셨다고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 보호자분들 오시라는 겁니다. 남편이 부랴부랴 먼저 가고 저는 장사가 바쁠 때라 2시간 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머리 쪽이나 그런 데는 안 다치셨고
구르면서 마지막으로는 손바닥으로 짚고 멈추셔서 온몸의 체중이 손목으로 가서 여기 손목뿐 아니라 팔부터 어깨까지 무리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목은 인대가 파열되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파열된 깊이가 엄청나게 깊고 넓더라고. 봉합술 이야기에서 동의서 썼어. 노인이라 골밀도가 낮아서 이제 후유증이 걱정인데 무엇보다 당분간 입원해 계셔야 해서 봐줄 분을 알아보기로 남편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서방님은 이미 별 큰 사고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길이라 그런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자켓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제게 내밀더군요. 형수님, 제가 오늘 큰 거래를 하나 땄어요. 오늘 쓰라고 그렇게 안 풀리던 일이 됐나 보네요. 이 돈으로 붙어서 간호해줄 점잖고 얌전한 아주머니 알아보세요. 저는 어머님 수술 들어가신 그 와중에도 슬며시 웃음이 나더군요. 속으로 그럼 그렇지. 지가 자식이지. 자식이 어디 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뜻밖이었던 건 동서의 태도였습니다. 준서 아빠, 내가 어머니 돌봐드리면 그 돈 나 주나? 라고 농담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집은 살림이 넉넉했고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건 그 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멸시하던 시어머니 병간호를 할 동서는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죽을 때가 됐나 싶은 안 입고 온 마음도 잠시 들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역시 자식이라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싶어서 흐뭇하더군요. 동서는 가정주부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동서의 놀라운 보호자 역할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려들면 저렇게 잘할 수도 있는 거구나 싶게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아 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아침마다 반찬을 새로 해서 찬압 가득 싸가는 건 물론 댁에서 요양 간호사 보호만 받고 계신 어른을 위해 그 집까지 들여다볼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수술 예후가 좋아서 일은 퇴원이 결정되었고 사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시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대로 도우미님도 한 분 알아보고 있는데 동서가 자기가 직접 간호하겠다고 또 나서는 겁니다. 사실 남보다야 자식 손이 낫지. 안 그래요? 이번에 어머님과 가까이 있어 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겠더라고요. 형님이 왜 그렇게 어머님 하면 쌍수 들고 감싸 안고 드시는지 이해도 되고요. 동서 말은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다치시고 보니까 문득 이대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더랍니다. 워낙에 건강하셔서 어머님에게 질병이나 죽음 같은 것은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무력하게 병원 침상에 누워 계시는 거 뵈니 자기가 그동안에 냉랭하게 대한 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 동서에 대한 미움도 조금 사라지고 뭐라 달리 대꾸할 뚜렷한 말이 없어 저는 괜히 조금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준서랑 호영이랑 크게 싸운 것 때문에 신경 쓰더니 준서는 괜찮아? 우리 위층 호영이네는 요즘 아주 꼼짝을 안 하던데 애가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한대. 동서는 별 대꾸가 없었습니다. 체격도 비슷하고 계단 걷기 운동하는 것도 같은 단짝 친구 두 놈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지만 싸운 사실도 동서에게 들은 게 아니라 위층 호영이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준서가 우리 호영이를 어떻게 했기에 애가 파랗게 질려서 도통 말도 안 하고 그 좋아하던 간식도 안 먹고 지금 방학이라 망정이지 학교 안 간다는 소리 나올까 봐 무섭다니까요. 아무래도 학원에서 준서가 우리 호영이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이틀 전이거든요. 근래 들어 호영이를 멀리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저기 멀리서 걸어오다가 저를 보더니 삥 돌아서 가다 말고 돌아와서는 준서 할머니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사내 아이라도 싹싹하고 워낙에 어른에게 인사성 밝은 애라 시어머님도 저도 예뻐하는데 저렇게 인사성 밝게 챙겨주니 고맙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런 애가 집에 박혀 있다니까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러나 남의 아이를 머릿속에 오래 담고 있을 겨를이 없던 저는 동서에게 시어머님을 맡기고 제 장사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요양만 잘하면 낫는 아는 병이니까 걱정을 안 한 거죠. 얼마 후 보통은 퇴근하면서 잠시 들여다보던 시어머님 댁에 그날따라 오후에 손님이 너무 없고 저녁 예약 테이블이 많아서 낮에 한가한 틈을 타 잠시 어머님 댁에를 갔습니다.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고 안에서는 두 노인네의 엉클어진 목소리 같은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동서는 어디 갔는지 문을 안 따주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네? 안방에 붙어있는 화장실 문턱에서 시어머님이 미끄러지셨는데 아예 허공을 향해 누워 계시고 그 옆에서 아저씨께서 그 어눌한 몸짓으로 시어머님을 부축해서 일으키시고 계신 겁니다. 어머님, 팔도 시원치 않은 분이 또 뭘 어떻게 하셨길래 거기서 넘어져 계세요. 아이고, 내가 속상해서. 시어머님은 잠깐 뇌진탕에 오신 것 같아서 얼른 물수건에 찬물을 적셔서 가져다가 어머니 이마에 놓아드리며 살펴보았어요. 화장실 문턱 있는데 물 한 컵 정도의 물이 쏟아져 있는 겁니다. 그 물에 미끄러지신 건가 보더라고요. 목욕탕 청소를 했나 들여다보니까 목욕탕 안에는 제가 미끄럼 방지용 깔개를 사다 둔 그대로고 거기는 물에 젖을 일이 없는 건조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한 건 현관 쪽에 붙은 화장실 앞에도 똑같은 양의 물이 부어져 있더군요. 보통 화장실을 가면 사람들이 앞만 보고 들어가지 밑에 보고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턱 앞에 깔개를 깔아두는 거고요. 노인들 밖에서보다 집 안에서 낙상 사고가 더 많은 게 화장실 안에서라고 들었는데 딱 그 짝입니다. 그때 동서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위층의 호영이가 너무 심한 우울증을 겪는 게 걱정된 호영이 엄마가 이틀 전에 심리센터를 데리고 갔나 보더라고요. 준서랑 싸운 일로 준서가 호영이를 왕따시키는 게 걱정되어 미리 예방하려고 했던 거겠죠. 가는 길에 우리 동서랑 길에서 마주쳤는데 동서가 걸어오는 걸 멀리서 본 호영이가 우뚝 멈추어 선 채로 오줌을 싸더래요. 바지에다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 단지 준서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오줌을 쌀 정도면 학원에서 무슨 일이 단단히 있나 보다 더 기겁을 해서 아예 정신과를 갔더랍니다. 정신과에서는 심리센터로 가보라고 했고요. 거기서 다정하고 명민하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선생님께 호영이가 다 털어놓은 겁니다. 그날 준선의 엄마가요. 비상구로 가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매일 거기로 다니거든요. 계단 걷기 운동한다고요. 그런데 준서는 영어가 없는 날은 학원에 안 오는데 아줌마는 왜 있을까 궁금했어요. 사실은 어제 준서랑 싸운 거 아줌마가 저 대신 사과해달라고 하려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동서가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뒷모습이 예사롭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채로 잠시 멈칫했는데 그 찰나에 동서가 느닷없이 엄청난 속도와 괴력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확 밀더니 갑자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 닿는데 그 찰나가 엄청나게 짧았다고 하네요. 순식간이더래요. 여러분, 동서가 고등학교 때 핸드볼 선수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람들 손 악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확 여는 순간에 정말 듣기에 소름 돋는 비명이 짧게 귀에 와 닿았답니다. 바로 어머님이 계단 꼭대기 문 앞에 서 계신 그 찰나에 맞추어 동서가 저지른 일인 거죠. 그래서 호영이는 무서워서 그날로 집에 들어앉은 겁니다. 준서가 본 현장이 바로 살인 미수인 거잖아요. 심리센터 원장은 이건 그냥 듣고 끝내기에는 심상치 않다 싶어서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계단 청소해주는 노인이 그날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건물 관리인의 증언을 받은 거죠. 여러분, 동서는 단지 시어머니가 싫다는 이유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해답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의 애인 그분 아들이 미국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남긴 유산이 주식까지 해서 한국 돈으로 세금 떼고 87억이 할아버지 앞으로 상속된 거예요. 할아버지 그 87억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으세요?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다가 이제야 만나진 여자, 그 여자가 자기 기저귀 수발까지 해주며 진심으로 대해주는데 그 여자에게 다 남겨주고 싶지 않겠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중풍이라 사실 이게 언제 치매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을 미리 저희 어머니 앞으로 하신 겁니다. 할아버지도 법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이 여자에게 재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자고 조르셨대요. 그런데 유언장 문제로 채용한 변호사에게 들으니 무리 없이 모든 재산을 넘겨줄 법안이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어르신 걱정 마세요. 법으로 묶인 정식 부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 간호에 노력한 사람이 청구만 해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안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님이 그거 달라고 청구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할아버지가 유언장 작성을 미리 하신 겁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들락이고 요양보호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요양간호사 자격증을 공부했던 사람이 어머님의 둘째 며느리인 걸 아는 요양보호사가 저희 동서에게 이 금융대박 사실을 흘린 겁니다. 준서 엄마는 좋겠다. 시어머니 재산이 87억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동서 마음속에 피어난 지옥이 그 87억의 돈이 뭐라고 8,700억도 아닌 870억도 아닌 87억이 뭐라고 시어머니를 해할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는 게 아무리 돈이 좋기로써니 타인도 아닌 자기 시어머니를 해할 계획을 세운 동서는 도대체가 어떤 인간인 걸까요? 돈이 그렇게도 좋은 걸까요? 저는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화될 때마다 모두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20살 때부터 남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기사 식당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저조차도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모두 짐작으로 유추하고 아직 미성년이고 심리가 불안한 12살 소년이 증언한 이야기고 목욕탕 앞에 물이 쏟아져 있는 것도 단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는 문제였죠.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 경찰에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던 중에 어머님께서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중 하나인 서방님이 경찰서로 자기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찾아간 겁니다. 집사람 핸드폰을 증거물로 압수하세요. 집사람은 일주일 7일 중 하루 목요일 빼고는 6일, 애 학원 가는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단 운동을 합니다. 건강 웹을 키고요. 핸드폰 포렌식 해보세요. 8개월간 일주일에 6일은 계단 횟수가 5번 오르락 내리기 정확히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는 아마 7번 찍혀 있을 거예요. 그날 안에는 그 건물에 간 게 맞습니다. 시간도 따져보세요. 아마 어머님 사고 나기 바로 전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을 증거물로 채택해서 포렌식을 해보니 바로 맞아 떨어진 거죠. 또한 다른 증거가 걸려들었는데 동서가 입을 가만히 안 올렸던 게 증거로 잡힌 거예요.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구업이요. 자기 구업에 자기가 걸려든 거죠. 동서 통화 내역을 추적해보니 시어머님 다치시기 전후로 여기저기 경기도 부동산마다 전화해서 땅값과 건물값을 미리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87억이 두 아들에게 나뉠 것이고 40억가량은 자기들 차지가 되니 40억에 맞는 금액에서 땅값하고 건물값을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돈에 환장하면 이렇게 미치는 걸까요? 그것뿐이 아니라 동서의 핸드폰에는 유튜브 시청 내역을 클릭해보니 맨 범죄 방법에 관련된 것만 시청했더라고요. 계단에서 문을 열어 사람을 계단 밑으로 밀어내는 범죄와 목욕탕 문턱 앞에 물 붓는 방법도 무려 37번에 걸쳐서 시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키면 자식은 자기 가정이 우선이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보다는 자식이 우선이고 자기 자식이 우선이니 자기 자식을 같이 낳은 배우자가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러나 서방님은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자기 엄마를 해하려 한 사람이라서일 수도 있지만 서방님 마음속에서는 더 큰 사랑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자기 2살 때 다른 남자와 바람질한 엄마,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엄마, 그 엄마를 향해 평생 가진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엄마를 위해 아내를 버린 걸 선택한 걸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겠더군요.
시어머님은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에서 더 이상 다른 이상은 안 생겼고 동서는 살인미수로 나라밥을 단백질 음식인 콩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걸 보니 형량이 꽤 무겁더라고요. 차라리 동서 혼자의 자기 죗값 받는 그걸로 끝나면 오죽이나 좋겠나요. 우리 모두가 입은 마음의 상처 그걸로 끝이 났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요. 동서가 지은 업장은 그대로 동서 자신에게 바로 꽂혀서 준서가 바로 그 계단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시어머님이 동서한테 당하셨던 그 계단에서요. 동서의 범행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걸 제대로 감지했으니 평상심을 유지하며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혼란이 오고 정신이 없었겠죠. 우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높은 계단을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핸드폰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다가 발을 엇디져 그대로 낙상해서 다리 하나를 크게 다쳐서 12살 나이부터 이제는 평생을 기구에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119 요원들에 의하면 처음에 온 전신 경직으로 봐서는 그대로 쇼크사 하는 줄 알았다고 하고 의사들 말에 의하면 그나마 감사하게도 목숨을 건지고 다리 하나를 잃은 셈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할머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틀립니다. 모두 다 내 새끼에게 간다는 말씀이요. 저는 제 시조카라 이걸 사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 동생의 아들이니까요. 서방님은 이래저래 경황이 없는 것 같고 조카는 우리 집에서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요. 서방님은 나이가 젊고 아직 창창합니다. 부디 서방님이 좋은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준서에게 훌륭한 계모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어머님은 이제는 계단 청소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시는데요. 서방님이 업체를 불러 어머님 댁 벽마다 가로대를 설치하더라고요. 두 어르신 움직이실 때 그거 붙잡고 움직이시라고요. 서방님은 마음이 깊은 효자입니다. 여러분,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